의과대학의 연기영입니다. 스님 말씀을 듣기 5분 전이기 때문에 우선 홍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4회 포럼인데 다음 주 125 5차 11월 17일 불사의 추구 정재서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쉬시고 126회는 1월 19일 그림 속의 젊음과 늙음 한성구 서울대학 의과대학 교수님이 치겠습니다. 그리고 127회 2월 16일 인간 이해에 대한 만사형통의 모델, 여기 계시는 조수철 의과대학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28회 3월 16일 100세 철학자가 보는 대한민국,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형석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고, 129회 4월 20일 종교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까,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이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30회 5월 18일 다석의 생애와 사상, 정양모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31회 6월 15일 내 마음 쓰고의 논어 고재석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7월은 방학이고 8월 17일 132회 서당의 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재훈 연세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33회 9월 21일 양명의 현대적 의미 정인재 서강대 명예교수님, 134회 10월 19일 전쟁과 인류와 종교 유한수 교수님 상명여대 교수님입니다. 135회 11월 16일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김준영 원불교 전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36회 2024년은 특히 아주 의미가 깊은 해라고 문광 스님 TV에서 봤습니다만은 이웃 종교 어떻게 만날까 하는 걸로 시작해서 오강남 카나다 리자나 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고, 137회 2월 15일 도적경을 배우는 새로운 생각법 이찬영 대표님, 138회 3월 21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믿는가, 돈과 종교로 대변되는 인간의 신념 체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39회 유전학과 신앙 정호철 교수님, 위기시대 연민과 환대의 철학 강남순 교수님, 내 마음속의 사서 141회 고재석 박사님, 그리고 방학을 지나서 8월 15일이기 때문에 쉬시고 9월 19일 종교와 법 정상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무관의 사상과의 최재목 영남대 교수님, K정신 무엇인가 조연 한겨레 신문 기자님, 조연 기자님이 오늘 사회를 보시기로 하셨었는데 특별한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맡게 됐습니다. 특히 또 문광 스님하고도 제가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는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 천주교 개신교 무엇 서로 같은가 다른가, 하나주의 보편사상,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종교와 전쟁, 그리고 이제 유몽집요 초학자들을 위한 고전 고재석 교수님, 성덕도 타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그 포럼 안내를 마치고 이제 곧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24회
주제는 탄어의 미래학과 기밀부의 정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분야에 가장 해박하시고 또 탄어학을 하기로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신 문광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광 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중요한 학력과 경력은 여기다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그 한학을 많이 하신 그 부친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학을 어렸을 때부터 한문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연세대학 중문과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학사를 하시고 양쪽 대학에서 또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설학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활동으로 말하면은 매일매일 스케줄이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서 가셨다가 오늘 이제 불철주야 그 수행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보살도 불교에서는 많은 것을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불교 콘서트가 있었는데 불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라체림에 대한 명상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수천 명이 그 인터넷에서 듣지만 또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듣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강의로 뽑혀서 지금 TV에서 상당히 그 많이 그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스님이 지금 직접 활동하시는 문광 스님 TV를 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구독자가 2배로 늘어가지고 매년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광 스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종교발전 포럼이라고 이렇게 그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긴 역사를 가지고 정진하시고 이렇게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보살도를 행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해인사에서 출가를 해서 그 제 10대 종정이셨던 그 해암 큰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해자 암자 55년 동안 안 누우시고 하루 한 끼 드시고 평생 정진하셨던 그 해암 큰 스님의 이제 제가 마지막 시자였고요. 원당함에서 출가해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우리 연경 선생님은 그 해암 큰 스님의 유발 상자로서 그 제자이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있었고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그 다시 그 학부로 4년 다시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해인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는 이제 동양학 전공을 중어중문학을 했는데 뭐 유학, 노장, 뭐 주역 이런 거 전공을 했었었는데 어, 해인사에서 어느 날 불교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타너 스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의 CD가 나왔다. 내용이 유교, 불교, 도교 그다음에 화엄까지 스님이 강의하셨던 그 핵심 내용을
CD 18장에 다 담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2002년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 모든 분야를 이렇게 다 하셨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들어봤죠.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3세에 출가하셨다는 분이 지금도 잘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동양학의 책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그 다 회통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역학이나 중용이나 이런 그 노장이나 이런 부분들 장자재물론 같은 거 어렵잖아요. 그런 걸 너무 잘 회통해 주셔가지고 이분의 책을 보면은 이제 불교 공부할 수 있겠다 해서 스님이 번역하신 20종 80권의 책이 있어요. 불교의 모든 그 사교 사집 화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을 다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에,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은 아니었고 참선을 하고 우리 근본 마음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가 동국대 졸업하고 선원에서 참선 정진하는 그런 또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그 예전에 쓰던 석사 논문을 썼죠. 수료하고 출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이제 그 문제의식은 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 중자. 유교도 중용이고 불교도 중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텍스트는 유교의 중용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중국의 선사와 한국의 선사들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중국의 감산덕청, 우익지육,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타너 스님의 견해를 가지고 중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을 전부 공부를 해서 썼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타너 스님이 이제 그 한 챕터가 됐는데요. 이제 타너 스님 내년 되면 입적하신 지 40년 이제 40주기가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 연구를 한 게 없어요. 학위 논문 한 편도 없고 제가 석사 논문에 썼던 한 챕터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책이 80권인데 당신이 직접 글을 쓰지 않으세요. 주석만 달고 번역만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의 사상을 직접 해서 쓰시지 않고 대신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루 6시간씩 책 없이 강의를 한 게 이제 2달씩 했던 게 한 2번 정도 강의를 하셨던 데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들을 제가 다 구해가지고 녹취를 했어요. 중요한 부분들 다 녹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스님의 사상을 정립을 하고 모든 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번역을 하시지만 맨 앞에 서문에는 스님께서 당신의 이제 사상을 녹여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책을 하셔서 제가 서문들만 가지고 한 1년 반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남의 개포동의 금강선원이라는 데서 어, 그 해거 스님도 타너 스님 제자시니까요. 그래서 서문만 가지고 스님의 이제 사상을 다 강의도 하고 스님의 자료를 다 구했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타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를 하나로 일이관지해서 꿰뚫는 그런 그 스님의 사상을 연구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타너 스님 그 30주기 됐을 때 제가 타너 기념 박물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20세기에 퇴계학도 있고 율곡학도 있고 다산학도 있고 유학에 불교의 원효학도 있고 의상학도 있고 있는데 유교와 불교를 다 회통하고 서구의 기독교까지 다 회통해서 하나의 우리 한국학의 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타너 스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선과 화엄의 세계로 이리관지하여 동서의 문명을 한번 다 꿰뚫었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에 1983년에 입적하신 스님에게서 그 영향이 나오고 나중에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그 이화여대 김풍모 선생이라든지 전부 타너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 탄화학이라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한국의 사상이 뭐냐? 한국학적인 정신의 한국 정신이 뭐냐? 앞으로
한류가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올 텐데 지금은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형태로 문화적인 형태로 시작이 됐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국의 정신이 뭐냐, 한국 사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것을 중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른 우리의 독특한 사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제시할 수 있는 현대적 인물이 타너 스님 아니겠냐. 그래서 타너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타너학 연구라고 하는 책을 조계종 출판사에서 내 가지고 그 타너 스님 저술만 제가 한 네다섯 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타너 스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유튜브에 보면 타너 스님 이제 전부 미래 예언했다 이런 얘기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에 좀 약간 가십거리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바로 하기 위해서 불교 TV, BTN 불교 TV에서 타너 사상을 제가 한 1년 반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유교, 노장 사상, 그다음에 역학 사상, 선 사상, 화엄 사상, 타너 스님이 기독교를 어떻게 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강의를 해서 올렸고 그 마지막 부분에 타너 스님이 미래를 예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강의도 했고 이제 책도 쓰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한국 종교발전 포럼에서 저에게 김일부 선생의 정역과 타너 스님의 미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제가 문건으로는 파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너 스님이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정리를 해서 그 파일에 다 올렸고 그 다음에 타너 스님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관련돼서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역학인데요. 1885년에 김일부 선생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이제 역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복희팔계, 문왕팔계 뭐 이렇게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게 복희팔계고요. 가운데 있는 게 문왕팔계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정역팔계입니다. 근데 정역팔계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나온 것이고 복희팔계, 문왕팔계라고 하는 거는 저기가 이제 복희팔계는 이제 황하에서 용마라고 하는 머리는 용이고 그 몸은 말인 어떤 그런 짐승 등에 점이 찍혀 있는데 점에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형상을 따서 저걸 연구를 한 게 복희팔계입니다. 뭔가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 수리적인 어떤 과학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복희팔계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임금, 우리 치수로 유명했던 운임금이 이제 낙수에서 저렇게 거북이 등 위에 이렇게 숫자가 찍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만든 게 문왕팔계입니다. 이 복희팔계와 문왕팔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선천과 후천이라고 얘기해서 설명했던 분이 이제 북송의 소강절이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역학적으로 유교를 모두 해석했던 기본 패턴을 했던 분이 이제 주자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이제 중국의 역학이죠. 그럼 이제 복희팔계와 문왕팔계가 다른 것은 궤도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복희팔계에는 이제 8이라는 숫자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말이죠. 빽 돌아가면서 숫자가 적혀 있죠. 그다음에 문왕팔계에는 그 숫자가 9까지 돼 있습니다. 가운데가 5죠. 가운데가 5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게 지금 문왕팔계도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낙수에서 그렇게 저런 숫자 배열이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세계, 수리의 수비적인 비밀이 있다. 그래서 저걸 해가지고 보면은 모든 방향을 다 더하면 15가 되고요. 그런 형태의 어떤 역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요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복희팔계, 문왕팔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복희팔계에 보시면 이제 항상 앞에 대를 상대하고 있는 괴는 자기 짝이 맞아요. 이게 그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항팔계는 상대하고 있는 궤가 짝이 맞지 않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있는 감리, 우리가 그 태극기에 있는 건공감리의 감리만 맞고 나머지는 다 짝이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상대편하고 합한 숫자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팔계는 흔히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상대편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다. 문항팔계의 세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라는 숫자까지밖에 등장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태권도나 뭐 바둑이나 다 9단까지밖에 없고 10단이라고 하면 입신의 경지다. 그래서 얘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무국수거든요. 무국.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태극이고 5라는 수는 환극이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국입니다. 무국수가 아직 현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렴계의 태극도설, 우리나라 퇴계 선생의 성악십도에 보면 맨 앞에 그림이 태극도설인데 태극을 얘기하지 무국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나오지만 무국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무국에 대한 형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정역팔계라는 겁니다.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정역팔계에 보시면 맨 밑에 10건북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10건북이라고 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괴상이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김일부 선생이라는 분이 이걸 그린 것이 아니고 계룡산 지역 이분이 이제 논산의 연산면 분이신데요. 여기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건 산이 이어졌다는 건데 산이 이어진 계를 간괴라 그럽니다. 이제 맨 오른쪽에 팔간동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저 간괴. 연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간괴인데 원래 하나라의 역, 하은주의 역학이 있었는데 지금 주역을 보고 있잖아요. 은나라 역이 귀장역이고 하나라 역이 이 그 연산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나라 역학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은나라에는 귀장역인데 주역은 건괴부터 시작하는데 은나라의 귀장역은 곤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라의 역학은 간괴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저 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게 이제 계룡산을 뜻합니다. 근데 이 김일부라고 하는 유학자, 선비 집안의 유학자가 광산 김씨죠. 이분이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면서 도학을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상서, 서경과 주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셨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이런 괴가 하나에 눈에 이렇게 눈만 뜨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187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그 궤도가 계속 떠서 보이는 거예요. 나가 이게 정신이 나갔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한 몇 년 동안 눈만 뜨면 그 궤송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복귀팔계, 문항팔계를 보면 달라요. 이거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 괴가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있다가 이제 이 괴가 뭔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하셨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복희팔계, 문항팔계, 정역팔계라고 해서 나눠진 부분에 중간에 전거가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주역인 시빅이 있습니다. 계사전, 뭐 서계전, 설계전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설계전에 삼장이 나타난 건 아까 그 복희팔계 궤도를 나타낸 부분이 분명히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설계전 5장이 문항팔계도를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김일부 선생이 가만히 봤더니 본인 눈에 띄는 이 괴상이 설계전 6장의 내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설계전 6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너무나 번역본이 많으니까 주역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설계전 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야자 묘 만물지 위원자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 북쪽과 남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설계전 6장에. 그래놓고는 맨 앞에 신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을 묘하게 해서 설명한 부분이다. 라고 그냥 얼버무린 듯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만물을 묘하게 그렇게 해서 말한 부분이다. 라고만 돼 있는데 이
남 오곤남 그다음에 2007지 10건북이라고 하는 이 라인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게 설계전 6장에서는 말을 해놨는데 주자하는 주석을 뭐라고 달아놨냐면요. 이 부분은 나도 모르겠다. 미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역학의 대가였던 주자가 내가 이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 정역이라고 하는 궤의 팔궤도와 부합된다는 걸 알고 그다음 이 궤상을 그립니다. 이제 실제로 그려놓고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모든 거는 주역을 바탕으로 하되 주역과 다른 제3의 역학입니다. 중국의 하도와 낙서에서 복희팔계, 문왕팔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정역팔계라고 하는 역학은 한국의 계룡산에서 나온 것이고 그걸 1879년에 획계를 해서 궤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6년 동안 책을 써서 1885년에 발을정자 정역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분량은 한 노자 도덕경 정도 됩니다. 한 5,000자가 조금 못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주역은 궤가 건께 공께에서부터 상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하경은 함께 한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정역은 말이죠. 15일원과 11일원이라고 하는 게 상경과 하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5일원이라고 하는 게 벌써 10과 5를 하나로 하는 말씀, 10과 1을 하나로 하는 말씀이니까 공통되게 들어가는 게 10이라고 하는 무국이죠. 무국이 등장하게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며 9까지밖에 없었던 세계에서 10이 그에 등장함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발을정자가 구현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미래의 역학이라고 해서 이걸 써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김일부 선생은 그때 당시에 광산 김씨에서 선비 집안에서 파문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상한 사이비 종교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정역을 써놓고 제자들에게도 많이 강의를 하지 않고 책을 써가지고 제자에게 남겨두고 세상을 떴는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신흥 종교가 일제 강점기로 넘어오는 시기고 이제 조선 말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뒤에 나오는 분들이 개벽의 동학의 최수훈 선생, 뭐 강증산이라든지 대종교라든지 한국의 신흥 종교들이 나오면서 이제 후천 개벽을 얘기하는 그런 시절 인연을 맞이하게 될 때인데 김일부 선생은 이 정역이라고 하는 이 팔괘와 이걸로 가지고 한 5천자에 가까운 한자로 된 문헌을 남기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연월 일시 내가 몇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세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을 미리 해놓고 그 시간에 갑니다. 마치 타너 스님처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역을 타너 스님 연구를 하면서 이 정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대산 월정사나 타너 스님 문도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타너 스님은 그냥 불교 공부하신 분, 화엄가, 대승기실론, 금강경, 뭐 원각경 이런 식의 엄청난 우리 불교 이 선의 세계, 화엄의 세계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조명해주고 이 정역이라든지 미래하게 한 부분들은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스님이 83년에 입적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앞으로 한국이 세계 정신문화의 중심이 될 거라. 한국의 청년들이 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50년 전에 그러면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나라 정신분명히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불교계에서도 하시면 제자들이 스님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응? 스님 불교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1970년대에 부처님 인도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다시는 다니시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탄생지를 가려면 룸비니를 가려면 네팔 쪽을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눈 덮인 그 설산을 보고 앞으로 저 설산이 다 녹아 그래요. 다 녹아 이랬어요. 그게 뭐 50년 전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KBS 다큐멘터리로 유명했던 정승 PD라고 계십니다. KBS 저기 그 뭐
올림픽 그 개막식 같은 것도 연출하셨던 그런 아주 유명하고 아주 그 실크로드나 이런 부분에 그 다큐로 유명하셨던 분이 같이 가셨는데 앞으로 저 설산이 다 녹아 이랬더니 스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냥 이런 지하에 말을 끊었다 그래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때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어, 들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제대로 들었더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의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를 내가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에 와서 참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스님이 이런 이 스님이 일본이 뭐 침몰하고 뭐 엄청난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어떤 환란의 양상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로소 심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그런 양상을 역학적으로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 기본 베이스가 됐던 것이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었습니다. 김일부 선생은 앞으로 오륜차가 나온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금목수화토에 오륜차가 나온다. 그게 뭐냐? 땅 위에 그죠 목국토 땅 위에 나무로 레일을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금국목 그 위에 쇠가 다니게 되는데 그 쇠는 말이죠. 이 화극금 화극금해서 불로다가 다니는 차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국화 물로다가 돌리면서 전기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관차 우리 열차 처음 기차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오행차가 앞으로 다니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김일부 선생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던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타너 스님도 이 정역을 연구를 해서 하셨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독학을 한 10년 했어요. 타너 스님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김일부 선생의 제자의 제자가 있는데 지금 국사봉이라고 하는 계룡산의 향적산이라고 하는 쪽에 한 가닥 김일부 선생의 제자의 그 학풍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충남대 총장까지 지내고 충남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던 학산 이정호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이 학산 이정호 선생이 타너 스님하고 교류를 하고 정역 책을 지으면 전부 서문을 써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계룡산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대전 유성에 보면 하카리 지금은 이제 뭐 그 거의 신도시가 됐는데요. 하카리에 자광사라는 절을 세우고 타너 스님은 그쪽에 오대산과 계룡산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때 이 그 계룡산파라고 하는 정역을 연구하고 미래를 공부했던 분들과 많은 교류를 했고 그때 이제 스님이 정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학산 선생의 이정호 선생의 가풍이 남아서 철학과 교수를 하셨으니까 충남대만이 거의 정역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 그런 그 학풍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책들을 제가 많이 참고하고 타너 스님을 그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부 선생의 정역만 얘기해도 그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기본만 설명하기에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주역을 다 본 분도 정역을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전공으로 주역을 공부를 했고 5살 때부터 한학을 해서 주역까지 공부 다 하고 출가를 했는데 정역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김일부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역은 100년 뒤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 뒤의 일이다. 그러면 1885년에 정역이 나왔으니까 100년 뒤의 일이니까 막 떠들고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책만 남기고 제자 한두 명에게 강의를 해서 남겨놓고 갈 뿐이었어요. 그래서 100년 뒤의 일이라고 하는 건 1985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를 잘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금 중국 근대의 그 대문호 노신이라고不知道时候的时候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100년이 됐는데 우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왔다 그러고 정보의 세계 이런 게 다 열렸다고 하지만 우린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30년, 5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100년 뒤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전 지구가 동일하게 겪는
기후와 환경의 이 위기, 빌 게이츠는 그 기후 재앙이라고 디제스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이 타너스님의 어떤 이 미래학을 좀 더 폭넓은 세계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나서 당신의 나중에 미래불로서 미륵을 얘기했고 그 미륵이 오기 전까지 무불 시대, 부처가 없는 시대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분에게 부촉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지혜를 증장해 달라는 그런 부촉까지 다 했으니까 실질적인 그 첫 번째 미래학의 대가는 부처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너스님이 이제 이런 동양의 역학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에 없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이런 시각을 유불선 기독교까지 동서문명을 회통하면서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교계 자체 내에서 선과 화음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외도 같이 보이는 거죠. 외도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학이 아니라 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가 끊어진 세계, 생각이 끊어진 세계에서 무소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세계가 도학이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이런 그 소강질처럼 12만 9,600년의 세계를 쭉 다 아는 부분을 수학이라고 하는데 소강절 같은 분은 그래도 아는 게 끊어진 부분을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락의 근본에는 무심과 공의 세계를 그 증득해야 그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너스님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동양의 역학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변화가 이런 그 이 거북이 등판에 이런 그 점이 찍혀 있는 걸 가지고 아까 문항팔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 동양에서 풍수지리 할 때 이를 쓰는 폐철이라고 있잖아요. 동양의 나침판이라고 해서 24방위를 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전부 문항팔계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고 태양과의 관계, 24절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역학적으로 베이스된 게 이제 문항팔계에 입각이 돼 있고 우린 지금 문항팔계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양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부 다 나와 있고 가불병정 자축인묘에서 육식갑자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행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궁수라고 해가지고 1부터 9까지가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말이죠. 청나라 때에 이건 이제 그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 배분이잖아요. 북동쪽, 남동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청나라 때 천문학과 결합을 하는 하나의 또 역학이 등장했어요. 그걸 현공풍수라 그러는데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또 그 여기 행성 위성이 따로 있는데 이 화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토성이라든지 이렇게 위성들의 크기가 다르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큰 차가 옆에 지나가면 윙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랬듯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돌고 있다가 옆에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이 뭐 형태가 지나가다가 일자로 서거나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일식 월식이 생겼을 때 뭐 이런 양상들에서 변화될 때 어떤 기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게 쭉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성 궤도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20년에 한 번 정도 크게 주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천문학이 가미된 걸로 해서 다시 이제 시간에 적용을 시켜서 20년에 한 번씩 변하니까 그래서 1부터 9까지가 돼 있는 이 구궁수가 1부터 이렇게 이게 1운, 2운 해서 이렇게 도는 역사적인 형태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떨 때는 이쪽에 북동쪽에서 지구로부터 이렇게 쭉 행성들이 나란히 일렬을 서거나 아니면 서쪽에서 쭉 서거나 이렇게 나타날 때 태양과의 관계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냐 아니하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한 게 청나라 때 현공풍수라고 하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년마다 한 번씩 바뀐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참고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명리학이라고 해서 사주팔자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10년 개인은 10년에 한 번씩 주기가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땅은 2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를 쭉 해서 우리나라부터 해서 전 세계가 자기 나라가 어느 운에 이렇게 있는 그 운이 돌고 있는데 1부터 9까지 돌고 있는데 땅이
산맥이 어디 있고 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많이 발전하고 여기에 사람 많이 모이고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시적 풍수 이론이 하나 나온 게 형궁풍수였어요. 이제 이거는 문항 8개에 전부 다 입각해서 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내룡이라 그래가지고 백두대간이 북동쪽에 산이 있거나 북서쪽에 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예, 그래서 이 북동쪽이나 북서쪽에 산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운에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군과 팔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도수를 계산을 쭉 해서 그 앞 시대까지 쭉 하면 대충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운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임진왜란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환란의 운이 오운, 우리 그 문왕 8개를 보면 중앙요. 그다음에 유군이 되면 이제 거내룡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건방에서 오는 그런 이 산맥이 있을 때 우리나라 발전했대요. 그래서 늘 보면 세종대왕, 정조대왕, 그다음에 1964년부터 83년까지 리더들이 우리 그걸 독재라고 이름했었지만 절대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등장해서 국가를 통수해서 나갈 때 굉장히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칠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태인데요. 칠운이 오면 84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칠운이 되면 태는 못을 뜻합니다. 연못이요. 땅보다가 연못은 낮잖아요. 이 낮은 지역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운의 시대에 밑에에 있던 을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84년이라고 하는 이 칠운에 민주화가 거의 다 일어났다. 그리고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봉군말이라는 말, 여러분 그 1898년에 중국에 무술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하는 무술 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술 육공자 강자 담사동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책에 쓴 말이 민봉군말이라는 말을 썼어요. 타너 스님이 이 말을 씁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위정자, 군주는 말석에 취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1898년에 무술 변법 자강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13년 뒤에 신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진짜 왕조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진정 발현되는 게 1984년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와 같은 형태는 지구상에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태운입니다. 근데 이때 타너스님이 1983년에 돌아가셨는데 1984년이 갑자년이거든요. 타너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년부터 세상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지금 여기 현공풍수나 구궁수, 문왕 구궁수로 인해 입각해서 설명하는 방식의 가장 발달된 이제 역학인데요. 여기 이제 정역까지 더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타너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정역이 100년 되는 게 1985년이니까 거기에다가 1984년이 갑자년이니까 내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내년부터는 세상이 바뀔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84년부터 그 다음 갑자년 2044년이에요. 2044년 갑자년까지는 정역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정역 8개의 세상이 괴가 바뀐 형태로 나오는 형태가 구현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어떻게 보면 빅하우스의 시대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지 모른다. 지구의 땅과 이 모든 형태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대전환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오프닝, 개벽이 될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역학적으로. 그걸 이제 이 현공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칠운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분에게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태는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때부터 관광 자유화가 되고 본격적으로 기러기 아빠가 탄생을 하면서 영어가 아니면 안 되는 세계. 그다음에 전부 다 유학을 조기 유학부터 시작해서 막 가던 시대가 왔죠.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 8운이에요. 2004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8운도 우리나라가 발전했대요. 왜냐하면 간인용이니까 이 산이 여전히 북쪽에 산이 있는 쪽이니까 간이라고 하는 건 산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제 한 2003년 정도까지 이제 민주화의 거대한 열풍이 한번 불었는데요. 2004년 정도서부터 오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에콜로지가 나타나요. 생태학. 우리 절에서도 템플 스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산으로 갑니다. 뭐 골프가 대중화되고요. 그다음에 생태 환경 생각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서울도 전부 이제 경기도 쪽에 이제 전원주택 찾으러 많이 가셨었어요. 이런 형태가 되면서 온 국민이 학생들이 전부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니고 해외 여행 나가는데 전부 등산복을 입고 나갔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유행하고 뭔가 좀 이 빡빡한 도시를 떠나서 서구화되었던 것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이제 파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2023년까지예요. 지금 이 운에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동북방 우리나라는 이제 간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시절이다. 2004년부터 본격적인 한류가 시작됐죠. 제가 박사학위를 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받았냐면 동국대에서 하지 않고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갔던 이유는 이제는 뭔가 한국의 정신 문명을 설명할 때지 그냥 단순하게 불교 안에만 가지고는 설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유교, 불교, 우리 한국의 정신 전체를 통합하는 어떤 그런 그 학문이 필요하고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갔는데 그게 정신문화연구원이 2005년에 이름 바꾼 겁니다. 한류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정신문명이 이제 뜨기 시작했죠. 여러분 처음에 그 K-팝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을 때 외국에 있는 한국의 그 교민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아유 저거 오래 못 간다. 저 뭐 그냥 저 정도 가지고 뭐 뭘 하겠냐. 다들 그랬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BTS는 전 세계 아민정음을 가지고 있어요. 훈민정음에 아미들이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을 아민정음이라 그래요. BTS가 노래를 하면 그 발음하는 한국어 발음을 그냥 영어 스펠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밑에 영어 번역이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 아미라고 하는 친구들은 BTS 노래를 한국어 발음으로 다 외워서 노래 전곡을 부를 수 있어야 아미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한국어를 다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10대, 20대, 이제 30대까지 오는데 저러한 전 세계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형태가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고 났을 때 저들이 자기 나라의 중심되는 중장년층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전 세계의 정치가 외교가 뭐 영향력 있는 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영어로 팝송 공부했던 시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영화, 홍콩 느와르, 뭐 주윤발 이런 영화들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우리 밑에 시대는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했던 애들. 그 게임 하면서 일본어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 영화, 드라마, 노래를 하면서 이제 한국어를 다 배우는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시대가 조만간 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간도수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타너 선생님 이런 걸 다 보시고 50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역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구운은 어떻게 되냐? 2024년부터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운인데 구는 리입니다. 리. 리라고 하는 건데 불이고요. 불의 시대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정보화라고 하는 게 이미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IT 산업, 컴퓨터, SNS,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메타버스, 우주항공. 불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환하게 밝은 어떤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의 세계, 그다음에 도시의 불꽃, 그죠? 그다음에 그것의 이중성. 이중성이 뭡니까? 분노예요, 분노. 불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2024년부터 43년까지의 리대운에 나타나는 현상은 급격하게 분노의 양상이 많고 정신이니까요. 정신질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탐구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역학적으로. 물리학에서도 이제 쭉 물리라고 하는 건 실제로 사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양자역학까지 가고요. 의학도 쭉 가다 보면 근원적으로 해서 심리적인 부분, 정신질환적인 부분, 그다음 뇌과학 이런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뭐 나노 세계, 미세한 세계, 극미의 세계 이런 쪽으로 이제 전부 탐구하는 쪽으로 쭉 들어가서 거기에 마주하는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 이게 다 뭘까? 10무국의 세계라는 거예요. 무국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없는 세계, 공의 세계, 무의 세계와 만나는 세계들이 이제 학문화된다. 왜냐?
정역에서는 10이라고 하는 무국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남대문이 숭례문이잖아요. 남쪽 방향이 예인데요. 리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예를 동반합니다. 그러면 칠운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동격으로 가기 위한 운동이 일어난 게 칠운이에요. 근데 이 구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다시 아우 좀 너무 무질서하네. 다시 예가 필요하네. 예절 교육이 필요해. 다시금 또 동양의 정신 문명이 대두되는 시절이 옵니다. 일부 소수의 이 그 소외된 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수의 많은 부분들의 기본을 놓치고 사는 부분들이 생겨나서 다시금 그런 것이 대두될 수 있는 세계. 그래서 동양의 유교나 그다음에 예절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그리고 정신 문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학을 쫓아왔잖아요. 이제 다시 허학의 세계, 물학이 아니라 이제 심학의 세계.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이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을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 세계가 지금 명상 열풍입니다.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메디테이션 열풍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역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역이 한 100년 된 지금 세계에서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역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거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우리 한국인의 특색이에요. 외국에서 한 바퀴 돌고 와야 한국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정역 연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역이라고 하는 책을 좀 현대적으로 새롭게 번역을 해서 다시 재해석을 좀 하는 형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역 8개에 나온 내용들이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거냐? 옆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쪽에 태가 있죠, 그죠? 동쪽이 간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이 문왕 8개하고 정역 8개를 살짝 비교해 보세요. 서쪽은 여전히 태가 그대로 있죠. 미국이 그대로 정역 8개의 시절에도 미국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서양의 중심이 선다는 거예요. 근데 동쪽을 보시면 진방이 간방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왕 8개의 마지막 모습이 서양에는 미국, 동양에는 진방은 중국. 이게 G2가 되는 게 문왕 8개의 마지막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한자 쓰지 말고 한글 전용하자. 1960년대, 70년대 넘을 때. 그래서 한글 전용 운동이 일어났을 때 타너 스님이 자, 우리는 한문 더 열심히 하자. 그러셨어요. 물국필반이다. 모든 거는 극으로 갔을 때 돌아오게 된다. 한자를 쓰지 말자라고 했을 때 앞으로 몇십 년 흐르고 나면 한자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때가 온다. 앞으로 중국이 뜬다. 이러면서 서울의 중문과라고 하는 대학이 외국어 대학하고 서울대하고 몇 개 없을 때 그때 이미 화교를 불러서 중국어를 배우셨어요. 중국어 하셨습니다. 타너 스님이. 그리고 막 서양에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에 유학 가라. 대만에 일단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타너 스님. 이게 중국이 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왕 8개의 동쪽의 진이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984년이라고 하는 정역이 100년 되는 순간부터 이제 기운이 그러면 중국이 하는 역할은 뭐냐? 어마어마한 서양의 세계, 어마어마한 서양 물질 문명과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형태가 펼쳐졌던 세계에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어서 동양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해서 보여주는 나라가 중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양적인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정신의 정수는 간방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왕 8개에서 정역 8개로 넘으면 간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희 8개, 문왕 8개, 정역 8개를 본인이 괴상이 떠서 내가 지금 미친 게 아닌가 싶어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다 궤도를 그려놓고 역학적으로 다 풀어서 써놓은 게 아까 말한 정역이란 책이고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간방이 뭔가 간방이 대두가 되겠구나.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겠구나. 몽고가 대원 제국일 때가 있었고요. 그 조그마한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이었던 데가 있습니다.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데가 있고요. 포르투갈, 스페인이 세계의 식민지를 다 건설하러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을 때가 있었고
미국으로 지금 넘어가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일본이 등장을 해서 일본이 뭡니까? 태평양까지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반도를 다.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게 저 외놈이라고 생각했던 저 하차는 일본에게 국가의 주권을 다 넘겨줬다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담았던 게 이제 일제강점기 아니었습니까? 러일 전쟁에 이기고, 그죠? 청나라까지 치고 들어온 일본이 그럴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정면가도 했지만 못한 거를 일본에 해서 진주만까지 공습을 했던 시절이 일본도 스포트라이트가 한번 왔죠. 그러니까 이 도수라고 하는 게 각도에 의해서 세상의 빛이 비추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데, 무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이번에는 여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가 이번에는 여기가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가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기가 도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갔죠. 지금 중국 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한 번도 전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한 한반도의 스포트라이트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타너스님 말씀은. 그리고 세계의 문명이 한국의 문명을 주목하게 되고, 중국이나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스트 아시안 스터디즈, 동아시아학의 핵심으로서 한국이 대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정역으로 설명을 다 했고, 타너스님은 이걸 가지고 한국이 세계의 정신 문명의 중심이 한번 된다. 그게 계룡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번 펼쳐질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종시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정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봤을 때 뭔가 스포트라이트가 자꾸 빠져나가는 어떤 여러분 계룡산이 통돌입니다. 돌 하나예요, 돌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터널이 생기지 않은 것이 계룡산이에요. 저 밑에 논산까지 말이에요. 길게 쭉 공주에서 길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터널이 없죠.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신묘하게 그게 지켜져 있고, 계룡대라고 하는 삼사관의 본부가 들어가면서 거기는 국가 땅이 막 100만 평이 국가 땅이고 높은 건물 하나 짓지 못하고 계룡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옛날에 태주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그 수도를 정의하려고 했던 그 신도안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계룡대인데요. 그 좋은 땅은 다 비어 있고 주변이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높은 건물조차도 없고 터널도 하나도 뚫리지 않은 상태로 산이 그대로 살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뭘로 어떤 과학과 어떤 문명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정역을 연구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떠냐? 한국이 이제 정역이 왔을 때 간태합덕이라 그래. 여러분 태라고 하는 건 소녀를 뜻하고요. 간이라고 하는 건 소남입니다. 한국은 청년 정신입니다. 여러분 4.19도 청년 정신이고요. 그다음에 통키타 세대의 그 청년 문화, 그리고 86, 87 뭐 이때 이 민주화도 청년이었고요. 지금 BTS나 이런 부분도 다 청년이에요. 한국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청년들에게 빨리 많은 권한을 줘야 됩니다. 너무 노화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젊은 그 에너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세계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걸 많이 열어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버글버글 하는 나라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로 하자면 뭐 정치 얘기 같은 거 저는 뭐 관심도 없고 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보실 때 이게 지금 7운이라고 하는 게 민주화의 세대예요. 84년부터 2003년까지 민주화 세대 맞죠? 세상이 한번 변화되는 그 앞 시대가 6운이라고 하는 시대가 카리스마의 세계예요. 지금 산업화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형태의 양상이 변화되는 양상에서 말하자면 지금 8운이 지나서 이제 9운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시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옛날 민주화 운동했던 노래가 아직 흐르고 있고요. 이쪽에는 군가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6운과 7운의 얘기들을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우리가 8운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우리나라는 젊은 청년 문화가 한류라고 하는 게 세계에 펼쳐져서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는 세월을 20년을 겪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40년 전, 60년 전 스토리 라인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역학적으로 그럼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와 더 친한 건 미국이라는 거예요. 타너스님이 중국 연구의 대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장남이고 한국은 소남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와 붙으면 늘 장남을 해서 갑질을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오히려 저기 간태합덕이라 그래서 이 태방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하고 중국과의 실리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지혜롭게 하느냐가 한국 앞으로의 그 미래의 관건이다. 통일을 위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양태다. 그래서 간태합덕이란 말이 정역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이 세계에 이제 그 지투로서 대두를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를 스탠스를 차지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2007지라고 있죠. 2007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북쪽에 10건북이라고 하는 거에 2000이라고 하는 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전 세계 온난화가 정역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김일부 선생의 정역 일각에서 타너스님의 해설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는 태양열이 와서 스모그로 인해 가지고 온실효과에 갇혀 가지고 지구가 대기가 뜨거워져서 북빙하고도 다 녹고 지금 온난화돼서 1도가 올라가고 1.5도가 올라가고 전 세계 기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정역에 입각하면 북쪽 땅 밑에 2000 잠재한 불. 여러분 1육수 2치로 합니다. 1이라는 숫자는 물이고요. 2라는 숫자는 불입니다. 그래서 잠재한 불 기운이 북빙하 밑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 손 밑에 불을 떼듯이 지구 전체의 내부 안에서 불 기운이 생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종말이 오거나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결실을 이루고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거다. 이걸 하추교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화정역이라 그럽니다. 정역의 다른 이름은 금화정역입니다. 불기운이 한번 생겼다가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절이다. 지구의 운명은 수명은 반밖에 오지 않았다. 근데 한번 되게 뜨거워진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와 폭발을 하고 땅과 화산 지진이 한번 다 일어나고 그 불기운으로 인해서 북빙하가 녹아서 그 녹아내린 이 북빙하 때문에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 거대한 기후 위기가 와서 극한극사가 온다. 어떤 데는 되게 덥고 어떤 데는 되게 춥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걸 2007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태가 되면 지진, 해일, 화산 같은 모든 기후를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시면 괴상이 거꾸로 돼 있죠. 안팎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미가 도취돼 있다. 그래서 정역의 시대는 이제 그 뒤바뀐 가불이 도취되고 음양이 평등한 시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84년부터 2024년까지 이 60년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2044년까지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르게 된다. 그래서 이 간방의 뜻은 시만물 종만물이라고 지금까지 세계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걸 간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나쁜 걸 하면 전 세계도 나쁜 걸 따라하게 돼 있다. 타너스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간은 그칠 지자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도덕의 형태를 보여준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택배가 문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안 가져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너무 이상한 나라라던데. 여러분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저게 집 밖에 있는데 아직도 오늘도 저러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저 자전거를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막 이런 거 찍어서 간대요. 그래도 우리나라 여러분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자리 잡는다고 핸드폰을 놔두고 가잖아요. 서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우리는 여전히 도덕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런 정신의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정역에 대해서 주역을 공부하시거나 동양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역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번역도 많이 돼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십수의 등장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엄경에 보면 전부 10이 등장합니다. 화엄경의 십수와 정역 8개의 십무국의 세계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장애가 사라지는 세계가 옵니다. 장애가 사라지는 거. 이게 이제 십무국의 세계인데요.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모든 게 갖춰졌다는 뜻이고 화엄의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화엄은 늘 문왕 8개 시스템이 아니라 십수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십수가 등장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수비가 있습니다. 수학의 비밀이 있어요. 13579밖에 없었어요. 2468까지밖에 없고요. 그죠? 그러면 양의 세계는 13579는 있는데 음의 세계는 2468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은 1이라고 하는 태극 양이 하죠. 끝은 9라고 하는 양이 또 끝을 맺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수는 5라고 하는 양수가 또 그 중앙에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왕 8개의 시절은 시작도 양이 하고 마무리도 양이 하고 가운데도 양이 서죠. 근데 10이라는 숫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면 시작은 양이 합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근데 여러분 마무리는 음이죠. 10이라고 하는 음의 극수죠. 그러면 가운데 숫자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5와 6이 같이 가운데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이 억음 존양의 시대에서 정음 정양의 시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신무국에 등장한 공의 세계고 마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열리고 세계의 명상의 시대가 한번 보편화되는 시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이 정역에 입각하면 여기에 한 글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반고오화 원년 이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반고씨라고 하는 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중국의 신인데요. 이 반고의 세계가 이민에 한번 다시 펼쳐진대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올해 이 정역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정역이 일어난 지 100년 뒤에 2022년 올해 이민년이고 올해부터 2044년 갑자년이 올 때까지 앞으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이런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이제 누구나 명상을 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세계는 명상이고 기독교 세계의 문명도 겉으로는 기독교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부 마음 닦는 수련하는 신무국의 공의 세계, 이런 세계로 가고 있다. 모든 학문의 세계가 이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걸로 오늘 뭐 그 두서 없지만 이걸로 이제 타너스님의 미래학과 정역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이 박사 논문을 쓰시고 또 출간한 탄어학 연구를 읽어보시면은 오늘 말씀하신 거는 100분의 1 정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조금 전에 그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고재석 박사가 지금 유학을 저희들한테 자주 가르치십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스님을 모시고 2년에 한 번씩은 좀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앞으로 수락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락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타너 스님, 저도 대학 때 법회에 많이 가서 화엄 연구를 하시는 거를 옆에서 삼보법회라고 청계천에 거기 강의하실 때 늘 그 가서 배웠는데 아무튼 탄어학을 새로 정립하셔서 탄어의 사상은 동서고금의 학문을 종합해서 학문적으로도 세웠지만은 또 유불선을 합친 대단한 사상가인데 선사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맥을 이으시는 문광스님, 정말 제가 그 불교계에서도 자랑스럽고 세계적인 학자로서 얼마 전에 미국 가셔가지고도 엄청난 박수를 받고 돌아오셨어요. 아무튼 오늘 스님 강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전례대로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앞으로 끝나시고서 시간 있으신 분은 사랑방 모임 질문을 못 하셨으니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